서진우는 자정 너머의 깊은 어둠 속에서 귀가했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희미한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찰내 비췄다. 오늘 하루, 그는 대기업의 산업 스파이 색출 의뢰를 마무리 짓느라 18시간을 꼬박 길 위와 잠복 차량 안에서 보냈다. 피로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걸음걸이나 표정에서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직 국가정보원 NIS의 블랙 요원이었던 그에게 피로는 그저 익숙한 감각일 뿐. 의사결정 능력을 저해하는 변수는 아니었다. 그가 운영하는 보안 컨설팅 회사 타겟 인사이트는 업계 최고로 통했다. 그 명성은 단순히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는 후광 덕분이 아니었다. 그는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결코 놓치지 않았고 그의 분석과 전략은 언제나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냉철했다. 고객들은 그의 높은 수임료에 혀를 내둘렀지만 결과물 앞에서는 언제나 만족스러운 침묵을 지켰다. 그런 그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일터에서의 냉철함과는 이질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집안은 완벽한 암흑이었다. 아내 오유경은 보통 이 시간이면 거실에 작은 스탠드 조명이라도 켜놓고 그를 기다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 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의 감각이 곤두섰다. 이것은 평범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무언가 억지로 억눌린 듯한 위태로운 정적이었다. 진우는 소리 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에 익숙한 그의 눈이 이내 거실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내의 희미한 실루엣을 포착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마치 조각상처럼 앉아있었다. 유경아, 그가 나지막이 부르자 아내의 어깨가 경련을 일으키듯 크게 움찔했다. 천천히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게 질려 있음이 분명했다.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무슨 일이야? 진우는 거실 조명 스위치로 향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빠르게 펼쳐졌다 사라지고 있었다. 장인 장모님의 건강 문제, 딸아이의 사고, 혹은 외부의 침입. 불 켜지 마.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스위치로 향하던 손을 멈췄다. 그는 아내의 요청을 존중하며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파 앞에 선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나한테 말해. 무슨 일인지. 진우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답을 들어야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유경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진우는 묵묵히 기다렸다. 재촉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어둠을 찢고 진우의 고막에 박혔다. 평범한 남편이었다면 이 순간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우는 달랐다. 그의 첫 반응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닌 냉철한 분석이었다. 만나는 사람,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 이것은 실수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는 아내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죄책감 때문인가 아니. 그 이상이었다. 마치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목을 내놓은 초식동물처럼. 그녀의 온몸에서는 극도의 공포가 발산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을 고백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진우는 소파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아내와 눈높이를 맞췄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정확하게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었다. 누구지? 누구냐고 물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유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다는 완강한 몸짓이었다. 진우는 아내의 반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읽어냈다. 상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의 힘을 가진 인물. 어쩌면 협박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 그는 화제를 바꿨다. 언제부터였어?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진우는 짧게 그 기간을 곱씹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은 나중 문제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보 수집이었다. 너를 사랑한다고 했나? 그런 말 했어요. 너는 유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진우는 아내의 가늘게 떨리는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압적이었나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다정했고 내 연주를 좋아해 줬어요. 당신이 바빠서 잊어버린 첼리스트로서의 나를 유일하게 알아봐준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말 속에서 진우는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을 보았다. 일에 미쳐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남편. 아내가 연주회에 초대해도 급한 일이 있다며 번번이 거절했던 자신. 그녀의 첼로가 먼지 쌓인 케이스 안에서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는지조차 그는 모르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지만 그는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군. 지금은 그가 두렵다는 거고. 유경은 고개를 숙인 채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어요. 몇 번이나. 하지만 그 사람은 놔주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면 당신과 소연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소연 17살 딸아이의 이름이 나오자 진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아내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가족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격상되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영린이 건드려진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한 건가? 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생 그 사람의 노예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에 지난 1년간의 모든 기만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잡고 있던 아내의 손에 힘을 주었다. 위로의 의미였다. 이제 상황은 완벽하게 파악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적 문제가 아니다. 아내의 약점을 파고들어 접근한 후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공격이었다. 아내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 공격의 주체는 이제 서진우의 명백한 표적이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울지도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그놈한테는 아무것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유경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내가 찾아낼 거니까. 진우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분노에 찬 남편의 공허한 다짐이 아니었다.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선언하는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 내리는 최종 브리핑이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하지.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날 밤 서진우의 집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위험한 사냥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강철처럼 단련된 분노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첫 단계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우의 집은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진우는 마치 어젯밤의 지옥 같은 고백이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분노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강처럼 흐르는 규칙적인 일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사은 아내 오유경은 창백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초점 없이 흔들렸고 토스트를 드는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딸 소연이가 방에서 나오자 진우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아빠의 얼굴로 딸을 맞았다. 소연아, 일어났어. 어서 와서 아침 먹어. 오늘 시험이라고 했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알았어. 아빠. 소연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미묘하게 가라앉은 공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저 시험 스트레스에 찌든 평범한 고등학생의 얼굴이었다. 진우는 딸의 접시에 샐러드를 덜어주며 몇 가지 농담을 건넸다. 그 완벽한 연기 앞에서 유경은 자신이 어젯밤 겪은 일이 혹시 끔찍한 악몽은 아니었을까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남편의 저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그것처럼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소연이가 학교에 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유경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제거된 오직 정보만을 갈구하는 분석가의 눈이었다. 내 서재로 가자. 거긴 완벽하게 방음돼. 도청 장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유경은 남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도청.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불륜이 아닌 훨씬 더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그제야 실감했다. 진우의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전문 서적들은 각 잡힌 군인들처럼 정렬되어 있었고 거대한 책상 위에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 먼지 하나 없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아내를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아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다. 지금부터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대화가 아니야. 이건 사건 브리핑이야. 당신은 핵심 증인이고 나는 담당 분석관이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전부 말해줘. 감정은 섞지 말고. 오직 사실만 할 수 있겠어. 유경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이런 모습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이런 냉철함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언제? 어디였지? 그의 첫 질문과 함께 길고 고통스러운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유경은 기억을 더듬어 1년 반 전 친구의 자선 연주회 뒤풀이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자신을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유경의 첼로 연주에 대한 깊은 찬사를 보냈다. 그는 수십 년간 잊혔던
첼리스트 오유경을 기억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대화 내용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내 이야기도 했나, 당신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주로 음악, 미술 같은 예술 이야기를 했고, 내 연주가 아깝다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격려해줬어요. 당신이 얼마나 바쁜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말했어요. 유경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렸다. 진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다음 질문을 던졌다. 선물은 어떤 것들을 받았지? 고가의 첼로 활,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 구하기 힘든 클래식 LP판 같은 것들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기도 했어요. 연습실로 쓰라면서. 연습실, 진우는 그 단어에 잠시 미간을 좁혔다. 그것은 단순한 밀회 장소가 아니었다. 심리적인 지배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그는 아내에게 완벽한 해방감을 선물하는 척하며 그녀를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공간에 가두었던 것이다. 협박은 언제부터 시작됐지? 정확한 워딩이 뭐였지? 석 달 전쯤. 내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했을 때부터였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경 씨는 내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아. 당신 남편 서진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 딸 소연이가 어느 학교 몇 반인지까지. 내 심기를 건드리는 건 당신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 될 거야라고. 진우는 눈을 감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접근이었다. 아내의 외로움과 예술에 대한 갈망을 정확히 파고들어 신뢰를 쌓은 후 그것을 족쇄로 만들어 서서히 목을 조여온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그 남자 이름이 뭐지? 유경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공포. 그녀의 턱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있으니까. 말해. 마침내 유경의 입에서 뱀처럼 기어나오는 이름. 태상건설, 마도환 회장, 마도환. 그 이름이 진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포식자, 정계와 재계를 가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인맥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으로 유명한 인물. 진우는 그와 직접적인 악연은 없었지만 업계의 평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를 더욱 소름 돋게 한 것은 바로 태상건설이 현재 그의 회사 타겟인사이트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대라는 사실이었다. 최근 그의 회사는 서해안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한 미래 컨소시엄의 의뢰를 받아 전체 프로젝트의 보안 컨설팅 및 리스크 관리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바로 마도환의 태산건설이었다. 진우의 팀은 태산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약점들을 파고들고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수조 원이 걸린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판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마도환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진우를 공격하기 위한 인간 폭탄으로 아내를 이용한 것이다. 아내를 통해 정보를 빼내거나 혹은 관계 자체를 약점으로 잡아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 서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다. 아내는 불륜의 파트너가 아니라 전쟁터의 인질이었다. 진우는 즉시 자신의 손목시계 버튼을 눌렀다. 비상통신 채널이었다. 강 실장, 나다. 수화기 너머로 즉각 젊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의 오른팔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강태식이었다.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프로젝트 나이트폴 게시한다. 타겟은 태상건설 마도환 회장. 지금부터 24시간 내로 타겟의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개인 신상, 자금 흐름, 통신 내역, 알려진 약점, 숨겨진 여자, 그가 마시는 물 브랜드까지. 돌멩이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마. 알겠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강태식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흥분감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통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역할이 중요해. 평소처럼 행동해. 마도환에게서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받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전부 내게 보고해야 해. 당신은 이제부터 내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야. 그는 아내의 핸드폰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외부에서는 절대 추적 불가능한 비상 연락용 초소형 통신기를 건넸다. 유경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유경이 방을 나간 후 진우는 서재에 홀로 남았다. 그는 거대한 스마트보드를 켰다. 화면 중앙에 마도환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중심으로 아내에게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처럼 뻗어나가며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다. 만난 장소, 선물, 대화 내용, 협박 방식, 적의 초상화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우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차 있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놓을 최적의 지점을 찾는 사냥꾼의 집요하고 차가운 빛만이 가득했다. 마도환은 거대한 괴물이었지만 모든 괴물에게는 반드시 영린이 있는 법이다. 그는 서진우의 영린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서진우의 회사 타겟 인사이트의 심장부는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 빌딩 30층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 진짜 모습은 방문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CEO 집무실의 책장 뒤, 홍채 인식과 정맥 인증이라는 이중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공간. 그곳이 바로 진우의 진짜 전쟁터이자 지휘 통제실이었다. 사방의 벽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서버 스토이카에서 울리는 낮은 팬 소음 외에는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진우가 그곳에 들어섰을 때 강태식은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빛에 둘러싸여 마치 복잡한 우주선의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처럼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춤을 출 때마다 스크린 위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 라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보고해. 진우의 낮은 목소리에. 태식은 헤드셋을 쓴 채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제 막 마도환의 개인 서버 외벽을 허물었습니다. 예상대로 철옹성이더군요. 국정원 방화벽보다 한 수 위입니다. 하지만 이 강태식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죠. 자신만만한 목소리와는 달리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중앙 스크린 앞에 섰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마도환이 오유경 씨를 어떻게, 언제부터 감시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접근 방식과 정보 수집 패턴을 알아야 해. 알겠습니다. 오유경 키워드로 내부 데이터 마이닝 시작하겠습니다. 태식의 손놀림이 다시 한번 빨라졌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스크린 위로 유경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경이 자주 가는 카페, 동창들의 연락처, 심지어 그녀가 즐겨 듣는 첼로 연주곡 목록까지 마치
전문 정보기관이 작성한 사찰 보고서와도 같았다. 파일에 생성 날짜를 확인한 진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최초 감시 시작일은 2년 전이었다. 마도환이 유경에게 처음 접근하기 6개월 전부터 그는 이미 치밀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상대로군. 우발적인 만남을 가장한 철저하게 계획된 공작이었어. 태식의 스크린에 마도환이 고용한 흥신소와의 거래 내역과 보고서 파일들이 나타났다. 유경의 외로움을 파고들기 위해 예술을 사랑하는 신사라는 페르소나를 만들고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기 위해 그녀의 동선을 몇 주간이나 분석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이성으로 억눌렀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다. 대표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이 흥신소에 지불된 자금의 출처가 태산건설의 공식 계좌가 아닙니다. 법률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급됐습니다.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실말이었다. 진우는 직감했다. 아내를 향한 집요한 공작의 자금 출처, 그 꼬리를 잡고 따라가면 마도환의 진짜 얼굴이 숨어있는 소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태식의 해킹은 이제 마도환 개인의 치적 문제를 넘어 거대한 기업의 어두운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버뮤다의 페이퍼 컴퍼니를 시작으로 케이맨 제도, 파나마, 스위스로 이어지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자금 세탁의 경로를 따라갔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을 더듬어 나아가는 탐험가처럼 그는 마도환이 숨겨놓은 비밀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해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태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찾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중앙 스크린의 하나에 거대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태산건설의 수십 개 하청업체들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 형태로 흘러나온 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하나의 비밀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난 5년간 그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다. 이 돈의 용처를 확인해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태식은 다시 한번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곧 비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돈은 수표와 현금, 무기명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출되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그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고위 관료, 검찰과 경찰의 간부, 그리고 유력 언론사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름들은 모두 암호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태식의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돌아가자 하나씩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화면을 응시하던 진우와 태식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마도환은 그 돈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권력층을 매수하여 자신만의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마도환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받아 챙겼고 그의 사업에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 서해안 신공항 사업 역시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우는 스크린 앞에 서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아내의 배신이라는 개인적인 상처에서 시작된 추적은 이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일을 단순히 아내와 마도환의 불륜 문제로만 처리했다면 마도환은 약간의 평판 하락을 겪을 뿐 이 거대한 제국은 아무런 상처 없이 건재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이용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적의 의도를 간파했다. 태식아,
진우가 조용히 불렀다. 네, 대표님. 이건 더 이상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다. 진우는 화면에 떠있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명단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놈들은 마도환이라는 암세포가 사회 곳곳으로 퍼뜨린 전이함이야. 암세포 하나를 제거하는 걸로는 부족해. 이 네트워크 전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개인적인 복수심은 더 큰 대의와 분노로 승화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자료,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해서 백업해둬.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변경한다. 진우는 스크린 중앙에 떠있는 마도환의 사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단순히 저놈을 벌주는 게 아니야. 저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저 모래성 전체를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뜨린다. 한 톨의 먼지도 남기지 않고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상대는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괴물. 하지만 그 괴물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바로 그 자신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밀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마도환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은 정면 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진우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도환의 힘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돈으로 매수한 권력의 네트워크로부터 나왔다. 전공법으로 그를 고소하거나 고발한다면 부패한 검경 라인에 의해 사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것이 뻔했다. 성벽이 너무 높아 정문으로 들어갈 순 없어. 지휘 통제실에서 진우는 스크린에 펼쳐진 마도환의 인물 관계도를 보며 말했다. 그의 옆에서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벽을 무너뜨릴 폭탄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탄을 성 안으로 안전하게 운반해줄 아군이 필요합니다.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어야 해요. 진우의 생각도 같았다. 이 전쟁은 혼자서 할 수 없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의 죄를 단죄할 창과 여론의 힘으로 그의 방패를 무력화시킬 바람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마도환의 네트워크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적이 아니었다. 마도환에게 상처 입고 짓밟혔지만 아직 싸울 의지가 남아있는 잠재적 아군이었다. 첫 번째 인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의 김민석 검사. 그는 몇 년 전 태산건설의 하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돌연 상부의 압력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검찰 내에서는 강골로 통했지만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을 맛본 정의로운 패배자 진우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김민석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태산건설의 뒤를 쫓고 있었다. 두 번째 인물은 한서연 기자였다. 5년 전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명성을 날리던 그녀는 마도환 리스크라는 제목의 심층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하지만 마도환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하고 언론사의 압력에 의해 해고당했다. 이후 그녀는 거대 언론계에서 매장당해 지금은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프리랜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펜은 부러졌지만 진실을 향한 그녀의 분노는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을 터였다. 진우는 두 사람을 자신의 체스 말로 결정했다. 그는 먼저 김민석 검색에 접근하기로 했다. 검색에 접근하는 것은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했다. 진우는 김민석 검사의 동선을 며칠간 분석했고
그가 주말마다 인사동의 한 낡은 헌책방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토요일 오후, 진우는 헌책방의 역사서적 코너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김민석을 기다렸다. 얼마 후, 낡은 코트 차림에 김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 지친 얼굴이었지만 책을 고르는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일부러 김민석의 옆으로 다가가 그가 보고 있는 책과 관련된 말을 자연스럽게 건넸다.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간 후 진우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본론을 던졌다. 요즘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이 살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태산처럼 거대한 악 앞에서는 말이죠. 태산이라는 단어에 김민석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진우를 위아래로 훑었다. 누구십니까 그저? 검사님과 같은 편에 서고 싶은 시민입니다. 검사님께서 몇 년 전 아쉽게 놓쳤던 사냥감을 다시 사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믿음은 말로 쌓는 게 아니죠. 진우는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김민석의 코트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었다. 이 안에는 검사님의 부패한 상사들이 마도환 회장과 은밀하게 골프를 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를 만나볼 이유는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은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헌책방을 빠져나왔다. 다음 타겟은 한서연 기자였다. 그녀에게는 좀 더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진우는 그녀가 일하는 허름한 인터넷 신문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퇴근하는 그녀의 모습은 5년 전 TV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질문을 던지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타겟 인사이트의 서진우 대표라고 소개했다. 한서연 기자님 맞으시죠? 5년 전 기자님의 온 마도한 리스크 기사.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묻혀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진실이었죠. 한서연은 경계하며 그를 밀어냈다. 무슨 용건이시죠? 태산건설 사람이 보냈나요? 이제 와서 저한테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마도환 회장은 제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잡으려는 사람이죠.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기자님께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기자님의 부러진 펜을 다시 황금 펜으로 만들어 드릴 제안. 마도환을 당신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특종. 관심 있으십니까? 한서연은 그의 말을 믿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쓴맛을 볼 만큼 본 사람이었다.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그 증거를 세상에 터뜨릴 가장 강력한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실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작가. 저는 그 역할에 한서연 기자님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우는 태블릿 PC를 꺼내 태산건설의 비자금 흐름도 일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복잡하고 거대한 범죄의 증거 앞에서 한서연의 죽어있던 기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5년 전의 그 날카로운 광채가 되살아났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마포의 한적한 재즈집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진우가 마련한 안전가옥이었다. 김민석 검사와 한서연 기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공동의 적 마도환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진우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의 핵심을 브리핑했다. 마도환의 비자금 규모, 뇌물 네트워크, 그리고 서해안 신공항 사업의 숨겨진 음모까지.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김민석의 얼굴은 굳어갔고 한서연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괴물이군요. 김민석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진우가 결론을 내렸다. 저는 계속해서 정보 수집과 작전 설계를 맡겠습니다.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을 비수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김 검사님은 그 비수를 받아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릴 집행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기자님은 우리의 싸움이 세상에 알려지고 여론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전략을, 검사님은 법을, 기자님은 펜을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각자의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썩어빠진 사회의 단면을 도려낼 기회라는 것을. 마침내 김민석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검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한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 기자 인생의 마지막 기사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기꺼이 동참하죠. 그렇게 법과 언론, 그리고 그림자 속의 전략가가 손을 잡았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한 남자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공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연합전으로 변모했다. 진우는 자신의 지휘 통제실로 돌아와 스크린 위에 김민석과 한서연의 프로필을 추가했다. 체스판 위에 새로운 말들이 놓였다. 이제 이길 준비는 끝났다. 적의 심장을 향한 첫 번째 공격을 감행할 시간이었다. 서진우의 트로이 전복 캠페인이 시작됐지만 목마를 도시 안으로 들여오는데 서두르지 않았다. 마두환처럼 크고 교활한 짐승은 한 번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를 흘리고 지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 타격을 가하기 전에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마두환이 아니다. 차단실의 안전을 축하하는 통화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화면으로 김민석 검사와 한서연 기자의 긴장된 얼굴이 분포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마도환의 신뢰 시스템입니다. 그는 돈과 해무로 주변 사람들을 묶어두고 그 공유 사슬에 아주 작은 크로를 만들 겁니다. 진우의 전략은 단순한 정보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는 강태식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했다. 태산건설의 내부 서버에서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기밀 입찰 제안서를 빼내. 우리가 가진 비자금 장부나 로비 리스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정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이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지.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은 서해안 신공항만큼 거대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태산건설과 경쟁사인 대한건설, 명진건설이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 알짜배기 사업이었다. 만약 태산의 입찰 정보가 유출된다면 마도환은 외부의 거대한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를 먼저 의심하게 될 것이었다. 강태식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정문을 부수는 무식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바람처럼 스며드는 유령이었다. 그는 태산건설 입찰팀의 한 차장이 최근 이직한 회사로부터 받은 축하 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사회 공학적 해킹을 시도했다. 경계심이 풀어진 차장은 의심 없이 첨부 파일을 열었고 그 순간 태산건설의 철옹성 같던 내부망에 아주 작은 뒷문이 열렸다. 몇 시간 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1급 기밀 제안서,
파일이 진우의 보안 서버로 전송되었다. 완벽해. 이제 이걸 배달해야지. 배달 방식 역시 치밀했다. 진우는 단순히 경쟁사에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 그는 대한건설과 명진건설에서 야망이 넘치지만 아직 2인자 그룹에 머물러 있는 상무급 임원 2명을 타겟으로 삼았다. CEO에게 보고하기보다는 이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공을 세우고 싶어 할 인물들이었다. 강태식은 수십 개의 해외 VPN과 익명 메일 서버를 거쳐 마치 유령이 보낸 편지처럼 두 사람에게 각각 제안서 파일을 보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파일이 유출된 태산건설 내부 서버 로그에 마도환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전력기획실장 조강일 전무의 접속 흔적을 교묘하게 위조해 심어놓았다. 조강일은 마도환의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넘어설 야망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건설이 선정되었다. 태상건설은 불과 몇십억 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업계에서는 이변이라며 술렁였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 시각 타겟 인사이트의 지휘 통제실 스크린에는 태상건설의 회장실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강태식이 미리 심어둔 해킹 프로그램이 회장실의 CCTV와 인터넷 전화기 마이크를 장악한 덕분이었다. 이 개새끼들. 마도환이 최고급 크리스탈 잿더리를 벽에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잿더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앞에는 조강일 전무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몇십억 차이 장난해. 이건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야. 우리 중에 쥐새끼가 있다는 소리라고. 마도환의 의심은 정확했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방향은 진우가 설계한 대로였다. 그는 외부의 공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의 제국은 완벽하며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할 수 없다고 믿는 오만한 왕이었기 때문이다. 전력기획실, 이번 입찰 제안서에 접근 가능한 모든 인원들, 오늘부로 전부 대기 발령시켜. 그리고 조 전무, 당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표 쓸 준비해. 회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닥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내 뒤에서 내 목을 노리고 있었던 건가. 마도환은 이미 조강일 전무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진우가 심어놓은 거짓 로그 기록이 그의 의심에 확신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날 이후 태산건설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도환은 자신의 사설 정보팀을 동원해 대대적인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임원들의 사무실은 무자비하게 압수수색 당했고 충성스럽던 직원들은 잠재적인 배신자로 취급받으며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견고해 보였던 신뢰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한서연 기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산건설 내부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직원들을 접촉하며 마도환의 비인간적인 경영 방식과 공포정치에 대한 증언들을 차곡차곡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훗날 터뜨릴 거대한 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었다. 김민석 검사 역시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이번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마도환의 신임을 잃고 밀려난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언젠가 그들이 마도환의 등을 찌를 비수가 될 수 있을 터였다. 진우는 자신의 통제실에서 이 모든 혼란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마도환은 작은 사업 하나를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잃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냉정한 판단력이었다. 그는 이제 의심과 분노에 눈이 먼 부상당한 야수가 되었다. 진우는 텅 빈 체스판 위에 검은색 룩루크 하나를 올려놓았다.
성 캐슬 하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아직 왕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왕이 스스로 성벽 밖으로 걸어 나올 때까지 그의 나이트와 비숍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냥할 생각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의심이라는 독초는 마도완의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났다. 송도 개발 사업 입찰 실패는 단순한 사업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제국에 누군가 흠집을 냈다는 사실. 그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할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굴욕감이었다. 오만한 왕은 자신의 성벽이 뚫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배신자가 반드시 내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양은 조강일 전무였다. 마도완은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진우가 심어놓은 거짓 로그 기록과 자신의 의심만으로 10년을 함께한 신복을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법을 가진 남자였다. 어두운 밤, 조강일은 퇴근길에 검은 세단 한 대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 마도환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낡은 의자에 홀로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건장한 사내들이 있었다. 말해. 얼마를 받고 내 정보를 팔아넘겼지. 마도환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지만 그만큼 차가웠다. 회장님, 정말 저는 아닙니다. 20년을 회장님만 모셨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조강일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마도환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부상당한 맹수는 이성을 잃고 눈앞의 모든 것을 물어뜯는 법이다. 믿음 이 바닥에서 믿음만큼 부질없는 게 또 있나. 그는 고갯짓을 했다. 건장한 사내들이 조강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창고 안에는 비명과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도환은 그 소리를 마치 교향곡처럼 무표정하게 감상했다. 그는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시켜줄 거짓 자백과 본보기로 삼을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다. 결국 조강일은 잊지도 않은 죄를 자백했다. 마도환은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켜 버렸다. 태산건설의 2인자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비참하게 몰락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업계에 퍼졌고 마도환의 이름 앞에는 잔인함이라는 수식어가 더욱 선명하게 새겨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주변에 있던 충신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신이라는 씨앗이 심어졌다. 진우의 첫 번째 공격은 마도환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을 처리했다고 생각한 마도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 찜찜함을 느꼈다. 조강일의 배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그의 예민한 감각은 자신을 향한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가장 약한 고리, 오유경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경을 그들의 연습실이었던 오피스텔로 호출했다. 유경은 진우의 지시에 따라 두려움을 애써 감춘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진우가 준 초소형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오피스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전에 다정하고 예술적인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만이 감돌았다. 마도환은 와인잔을 흔들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속을 알 수 없는 차가운 표정이 걸려 있었다. 요즘 남편이랑은 좀 어때?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일상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늘
똑같죠. 그 사람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유경은 진우가 미리 일러준 대로 대답했다. 그래, 서진우 대표. 요즘 일이 아주 잘 풀리는 모양이야. 신공항 사업 건도 그렇고 아주 유능한 친구야. 너무 유능해서 탈이지. 마도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경의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유경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혹시 남편이 당신한테 뭐 이상한 거 묻지 않았나 내 얘기라던가 태상건설 얘기라던가. 아니요, 전혀요. 그 사람은 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군. 마도화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으며 하교하는 딸 소연이의 사진이었다. 멀리서 몰래 찍은 명백한 도찰 사진이었다. 소연이. 참 예쁘게 컸어. 바이올린도 아주 잘 켠다면서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유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내 심기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신 남편이 혹시라도 딴 생각을 품는다면 그 대가는 저 예쁜 딸이 치르게 될 테니까. 알아들었나? 유경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로 인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마도화는 만족한 듯 웃으며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래, 착하지.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나만의 아름다운 새로 남아있으면 돼. 그날 밤 유경은 집에 돌아와 진우의 품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오열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그만두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딸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을 확인한 순간 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아내를 진정시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놈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위로와 함께 마도환을 향한 지옥의 선고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즉시 김민석 검사와 한서연 기자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다. 상황이 바뀌었다. 저기 우리 딸을 직접 위협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진우의 목소리를 들은 두 사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서 대표님, 김민석이 물었다. 계획을 변경한다. 적을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은 폐기한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다. 그놈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폭파시켜 버릴 거야. 진우의 눈은 지휘 통제실의 어둠 속에서 맹수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마도환은 상처 입은 맹수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훨씬 더 분노하고 훨씬 더 위험한 포식자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팀 요원들을 소연이의 학교 주변에 비밀리에 배치했다. 단 한순간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치밀한 체스 게임이 아니었다. 가족의 목숨을 건 피 튀기는 전쟁이 되었다. 그리고 서진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도환이 던진 협박은 서진우의 심장에 박힌 파편이었다. 그 파편은 고통과 함께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를 만들어냈다. 더 이상 적을 가지고 놀며 서서히 말려 죽일 시간은 없었다. 새끼를 위협받은 맹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야만 했다. 시간이 없어. 놈이 다시 우리 가족에게 손을 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놈의 심장을 꿰뚫어야 해. 타겟 인사이트의 지휘 통제실. 진우의 선언에 강태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민석 검사와 한서연 기자 역시 화상 연결 화면 너머에서 숨을 죽였다. 하지만 대표님, 아직 마도환의 비자금 장부 전체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뇌물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 몇몇도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요. 성급하게 움직이다가는 꼬리만 자르고 끝날 수 있습니다. 태식의 우려는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전쟁에서는 때로 완벽한 준비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해. 마도환은 지금 부상을 입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 동시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더 큰 이벤트를 벌이려 할 거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공격할 최적의 타이밍이야. 진우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태식이 마도환의 통신을 감청하던 중 결정적인 정보를 포착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2주 뒤 태상건설이 유럽의 거대 투자 펀드 블루크레스트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식을 엽니다. 장소는 시내 VIP 호텔의 그랜드 볼룸. 정재계 인사들과 국내외 언론이 총출동하는 올해 건설업계 최대의 행사입니다. 스크린의 행사 계획안이 떠올랐다. 마도환이 얼마나 이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검은 돈을 합법적인 글로벌 자금으로 세탁하고 동시에 자신의 건재함을 세상에 과시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의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다. 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대관식이라 좋은 무대지. 황제가 벌거벗었다는 걸 만천에 공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겠어. 그 순간 작전의 최종 목표가 결정되었다. 결정적 도박 The Decisive Gamble. 다시 마도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장 참혹한 공개 처형의 순간으로 바꾸는 것.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작전 계획은 진우의 머릿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되기 시작했다. 그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강 실장, 자네 임무가 가장 막중해. 행사장의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 UGVIP 호텔의 보안 시스템은 국정원 수준이야.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내부로 침투해야 한다.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 2주 동안이라면 충분합니다. 태식의 눈이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의 계획은 호텔의 통신 설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으로 위장 잠입하여 메인 서버실에 물리적인 해킹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 장비를 통해 행사 당일 원격으로 모든 스크린과 음향, CCTV를 장악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한 기자님은 목소리를 맡아주십시오. 마도환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 비자금 장부, 뇌물 리스트, 조강일 전무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까지 이 모든 것을 담은 디지털 프레스킷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이 폭탄을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터뜨리는 겁니다. 한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세상을 바꿀 단 하나의 기사였다. 맡겨주십시오. 제 기자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김 검사님, 진우는 마지막으로 김민석을 바라보았다. 검사님은 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판을 깔고 여론이 들끓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 마도환의 숨통을 끊어주십시오. 행사 당일. 현장에서 그를 체포할 긴급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김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패한 검찰 상부의 눈을 피해 현직 거물기업 총수의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검사직을 걸어야겠지요. 그는 자신의 라인을 이용해 마도환과 대립관계에 있는 차장검사 라인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모든 역할이 정해졌다.
남은 2주 동안 세 개의 팀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업계 전문가에게 당이 속성 교육까지 받으며 완벽한 기술자로 변신했다. 그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호텔 서버실에 단 10분간 혼자 머물 기회를 잡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손톱만한 크기의 무선 침투 장비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한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마도환에게 팽당한 조강일 전무를 비밀리에 만나 그의 피 맺힌 증언을 영상에 담았다. 또한 태상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되었던 하청업체 사장들을 설득하여 결정적인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마도환의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급 기사가 시시각각 완성되고 있었다. 김민석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그는 마도환의 작은 탈세 혐의를 빌미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의 의심을 피해 영장 청구의 명분을 쌓았다.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서진우는 이 모든 것을 그림자 속에서 지휘했다. 그는 아내 유경을 통해 마도환의 심리 상태와 동선을 계속해서 체크했고 딸 소연이의 주변에 자신의 팀원들을 24시간 잠복시켜 안전을 확보했다. 그는 지휘관이자 동시에 최전선에서 가족을 지키는 방패였다. 결전의 날 하루 전날 밤 진우는 자신의 지휘 통제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화면에는 호텔 그랜드 볼룸의 실시간 CCTV 영상, 한서연이 완성한 기사 파일, 그리고 김민석이 마침내 받아낸 긴급 체포 영장 스캔본이 떠 있었다. 모든 말이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왕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내와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자 그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유였다. 개인의 고통은 이제 사회의 정의를 위한 거대한 분노가 되었다. 내일 세상은 한 남자의 복수가 어떻게 한 시대의 괴물을 심판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승리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거나 결정적 도박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결전의 날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밤 타겟 인사이트의 지휘 통제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서진우와 강태식 그리고 진우가 이번 작전을 위해 특별히 소집한 전직 NIS 동료 출신의 베테랑 팀원 2명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VVIP 호텔 그랜드 볼룸의 3D 설계도, 시간대별 경호 인력 교대 현황, 그리고 수십 가지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다. 행사 시작은 저녁 U8시. 마도환의 기조연설 및 계약 서명식은 8시 정각. 우리의 D-Day. H-Hour는 8시 5분으로 한다. 진우의 목소리가 조용한 통제실 안을 낮게 울렸다. 그의 눈은 설계도의 한 지점. 메인 프레젠테이션 스크린과 연결된 중앙 제어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 실장. 무대는 완전히 장악했나네. 대표님, 어젯밤부로 호텔의 통합보안 네트워크는 완전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모기 한 마리도 그들의 관제 시스템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랜드 볼룸의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는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강태식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긴장감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예비 코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호텔의 방화벽과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사이버 전쟁을 벌였다. 마도환이 고용한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설치한 함정을 피하고
역추적을 따돌리며 마침내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이제 행사장의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유령 연출가였다. 같은 시각, 한서연 기자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는 괴물, 마도환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최종 편집을 마친 채 떠 있었다. 수십 개의 증거 파일, 피해자들의 인터뷰 영상, 비자금 장부의 핵심 내용이 담긴 그녀의 기자 인생을 건 역작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진우의 신호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세상에는 묻어두는 게 더 나은 진실도 있는 법이다. 내 펜이 내 목을 조르게 될 거다. 마도환의 하수인이 보낸 경고였다. 그녀의 취재 활동을 이미 눈치챈 것이다. 한서연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공포가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녀는 책상 위에 붙여놓은 조강일 전무의 절망적인 얼굴 사진을 보았다. 마도환에게 짓밟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두려움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자신의 기사 파일이 담긴 서버의 보안을 최상급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진우에게 이상 없음 준비 완료라는 짧은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김민석 검사 역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서랍 안에는 법원의 직인이 찍힌 마도환의 긴급 체포 영장이 잠들어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을 얻기 위해 그는 지난 며칠간 검찰 내부의 거대한 압력과 싸워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검사직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도박에 건 상태였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대검찰청 건물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처음 검사 선서를 하던 날, 가슴에 품었던 정의에 대한 뜨거운 맹세를 떠올렸다. 내일 그는 그 맹세를 자신의 손으로 증명해야 했다. 진우는 자정 무렵 지휘 통제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 안은 조용했다. 그는 딸 소연이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유경이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공포로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조용히 아내의 옆에 앉았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경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소연이까지 위험해졌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아니, 진우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의 고백은 모든 것을 망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용기였어. 당신은 썩어가는 상처를 터뜨린 거야. 아프지만. 그래야만 새살이 돋을 수 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저 거대한 암덩어리가 우리 가족과 이 사회를 조용히 파먹어가는 것을 영원히 몰랐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내의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의 싸움이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거야. 약속할게. 내일 밤이 지나면 당신의 모든 악몽은 끝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유경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한 남자의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깨어진 결혼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들은 적과 맞서 싸우는 동지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족으로서 새로운 유대를 만들고 있었다. 진우는 다시 지휘 통제실로 돌아왔다.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스크린에는 호텔과 학교, 그리고 자신의 집을 비추는 CCTV 화면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이제 결전의 아침을 기다리는 장군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흥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내일 치러질 전투의 결과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존재했다. 그는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차갑고 비정한 전략가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 가장 깊은 곳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뜨거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고요한 밤, 폭풍은 이제 곧 시작될 터였다. VVIP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욕망과 성공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행사에 참석한 정재계 거물들의 보석과 시계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의 파편들을 만들어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마도하는 제국의 황제처럼 단상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희 태산건설은 유럽의 블루크레스트 펀드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터져 나왔다. 마도화는 그 박수 소리를 온몸으로 즐겼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추구해온 권력의 맛이었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혼란과 의심을 이 거대한 성공으로 짓뭉개버릴 생각이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화려한 대관식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연출가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임시지휘 통제실로 개조된 그곳에서 서진우는 12개로 분할된 스크린을 통해 행사장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의 옆에서 강태식과 다른 팀원들이 마지막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다. 대표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커튼콜,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행사장 기자석에 앉아있던 한서연은 노트북에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호텔 밖. 위장된 방송 중계 차량 안에서는 김민석 검사와 그의 수사팀이 진우의 신호를 기다리며 무정의를 귀에 대고 있었다. 단상 위 마도환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저 마도환과 태산건설은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진우가 인이어 마이크에 나지막이 명령했다. 커튼콜. 강태식이 엔터키를 눌렀다. 다음 순간 그랜드 볼룸 안에 모든 것이 변했다. 마도환의 뒤편. 태산건설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흐르던 거대한 LED 스크린이 지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검게 변했다. 장내가 술렁였다. 방송사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순간 스크린에 거대한 글씨가 떠올랐다. 괴물 마도환의 두 얼굴. 마도환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스크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그의 비밀 장부가 띄워졌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부패의 연대기였다.
장내에 있던 몇몇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당장 꺼 저거 당장 끄라고 마도환이 고함을 쳤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은 이제 조강일 전무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뀌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볼룸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마도환 회장은 악마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선 인간을 벌레처럼 짓밟는 동시에 행사장 안의 모든 기자들의 핸드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보낸 디지털 프레스킷이 도착한 것이다. 그 안에는 스크린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적나라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노트북을 열고 미친 듯이 기사를 타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소연이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마도환이 유경을 협박하던 음성이 편집되지 않은 채로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 남편이 혹시라도 딴 생각을 품는다면 그 대가는 저 예쁜 딸이 치르게 될 테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마도환의 제국은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의 대관식은 그의 인생 최악의 공개 처형장이 되었다. 체포의 진우의 마지막 신호와 함께 김민석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게 닫혀있던 볼룸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행사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망치려는 사람들과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들, 그리고 수사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마도환의 경호원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데리고 비상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동선은 이미 진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진우의 팀원들이 소화기를 터뜨려 복대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며 그들의 탈출을 지연시켰다. 마도환은 경호원들을 버리고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계단을 내려왔을 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서진우였다. 내 놈이었구나. 내 놈이 감히 나를. 마도환의 눈이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진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가볍게 그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꺾어 벽에 밀어붙였다. 전직 블랙 요원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실수했더군. 마도환.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도환의 귓가에 속삭였다. 넌 내 아내를 건드린 게 아니야. 내 가족을 건드렸지. 그게 네가 저지른 단 하나에. 그리고 마지막 실수다. 마도환은 전율했다. 서진우의 눈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진짜 분노와 마주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위험한 분노. 그때 계단 위에서 김민석 검사와 수사관들이 몰려 내려왔다. 마도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협박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하는 소리가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마도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비참한 최후였다. 진우는 그 모습을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오직 지독한 전쟁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잿더미 위에서 부서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시간이 왔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한동안 고요했다. 마도환의 대관식이 공개 처형식으로 변모했던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태산 게이트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서영 기자가 터뜨린 폭탄은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졌다. 태상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마도환과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김민석 검사는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썩어빠진 부패의 뿌리를 남김없이 도려내고 있었다. 세상은 마도환이라는 괴물의 몰락에 환호했고 불의에 맞선 한서연 기자와 김민석 검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작전을 설계하고 지휘한 그림자 속의 총사령관 서진우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사건이 터지고 한 달쯤 지났을까. 진우는 모든 것을 시작했던 마포의 재즈집에서 김민석과 한서연을 만났다. 마지막 만남이었다.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김민석 검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동시에 조직 내부에 수많은 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가 없었다. 서 대표님 덕분에 검사로서의 제 신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서연 기자 역시 감회가 새로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재기했고 여러 언론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었다. 저에게는 복수할 기회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싸움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싸운 당신입니다. 진우는 말없이 위스키 잔을 들어 그들에게 건넸다. 괴물을 잡기 위해 우리 모두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소. 그걸로 된 겁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이 폭풍의 잔해들을 치워야겠지요. 세 사람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동맹의 해산을 알리는 조용한 의식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칠 터였다. 그것이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자들의 숙명이었다. 모든 공적인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의 가족이라는 부서진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도환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사라진 집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와 아내 유경 사이에는 아직 건너지 못한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먼지가 쌓여있던 낡은 첼로 케이스를 들고 아내의 옛 작업실로 들어갔다. 유경은 창가에 서서 말없이 비 내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다시 시작해볼 생각 없어 진우가 첼로 케이스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유경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모든 걸 망쳐버린 내 손으로 무슨 염치로 다시 활을 잡겠어요. 그 손은 모든 걸 망친 손이 아니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용기를 낸 손이지. 진우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나는 평생 완벽한 성을 짓는 건축가라고 자부하며 살았어.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성. 하지만 정작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지는 돌아보지 못한 형편없는 건축가였지. 그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자신의 일이, 자신의 성공이 아내의 외로움을 만들었다는 것을 당신의 잘못이 일이라면 나의 무관심과 오만의 잘못은 구야.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경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마도환에게서 느꼈던 잠깐의 설렘, 그 뒤에 찾아온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지난 세월의 깊은 공허함까지 진우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것은 비난도, 변명도, 용서의 강요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유경은 진우에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쪽 바닷가의 작은 마을로 떠나 그곳에서 다시 첼로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다. 진우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만약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이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어야 했다. 공항에서 진우는 떠나는 아내를 배웅했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당신에게 들려줄 나만의 곡이 완성되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요. 유경이 말했다. 기다릴게. 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딸 소연이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세계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에게 진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태산 게이트를 서서히 잊어갔다. 진우는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 그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서투르지만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밤 그에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유경에게서 온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에서 유경이 첼로를 켜고 있었다.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다. 그 선율은 슬펐지만 절망적이지 않았다. 아픔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진우는 영상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렸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심판했으며 가족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마도환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과 마주하고 부서진 삶의 잔해 속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은 것, 바로 그것이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폐허를 재건하는 고독한 건축가였다. 그리고 저 바다 너머에서 들려오는 첼로 소리는 그 재건의 끝에 있을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서곡이었다.